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설마 싶은 상황이 기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비트코인은 예상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를 다소 선명하게 그려가고 있고 그나마 그래도 이 와중에 아주 흥분될 수 있는 그런 소식들도 함께 더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기어이 39,000달러대까지 후퇴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한번 털리긴 제대로 털린 모습이긴 한데 문제는 아직 조금 더 털릴 가능성도 자리하고 있다라는 데 있습니다. 과거 상황을 보면 강세장 국면에서도 30에서 40% 정도 고강도 조정 꽤나 익숙하게 벌어졌기 때문인데 지금 로컬탑 49,000달러를 기준으로 20% 정도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추가 조정도 가능하다. 이런 분석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시장에 가장 강력한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존재는 단연 그레이스케일 GBTC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2일을 기준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전체 거래량이 20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 가운데 10억 1,300만 달러가 GBTC 거래량으로 나타났습니다. GBTC가 품고 있는 비트코인 개수가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여전히 그래도 55만 개 이상이라는 것. 그래서 추가 하방 압력 요인으로 조금 더 작용할 가능성도 자리하고 있다는 점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GBTC 하방 압력은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주 정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런 어수선한 와중에 중동 국부펀드가 비트코인 시장에 등판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우디와 카타르 정부가 국부펀드를 통해서 비트코인 100만 개를 매집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이게 진짜 만약 사실이라면 이 시장에 또 한 번 의미 있는 한 획이 그어지게 되지 않을까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아직 정부 차원의 공식 발표가 나온 건 아니라서 이렇게 분위기만 띄우다가 알고 보니 루머 이런 식으로 정리될 가능성도 함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멤버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멤버십 라이브, 멤버십 전용 채팅 공간 등을 통해서 투자 이야기 또 사는 이야기 나누면서 나름의 멘탈 케어 도구로 잘 구축되고 있습니다. 임원급 회원 이상으로 가입을 해주시면 라이브와 채팅 공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전체 공개 영상에서 직접 언급드리지 못하는 내용들 또 관점들은 멤버십 비공개 라이브에서는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초보자분들은 실제 투자에 있어서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든든한 마음의 동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물론 저희 채널의 운영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평소 저희 채널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거나 채널의 장기적인 발전을 바라는 분들께는 멤버십 가입을 통한 채널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르긴 참 많이도 올랐다. 그래서 조정이 강력하게 오더라도 이상하진 않다. 말은 이렇게 할 수 있어도 막상 4만 달러 밑으로 훅 빠지는 상황을 바라보자면 어질어질하게 느껴지는 건 또 어떨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현물 ETF 이슈를 통해서 49,000달러를 로컬탑 고점으로 기록을 하고 20% 수준의 하락세를 확인하며 기어이 4만 달러 밑으로 훅 빠져버렸습니다. 여기서 반등세가 나와주면 참 좋을 텐데 몇 가지 상황적인 요인들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는 아직 조금 더 마음의 긴장을 풀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들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5포인트 빠진 50을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중립 단계로 후퇴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의미 있는 변동성 없이 여전히 51%대 초반에서 횡보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분석가 캡틴 파이빅은 비트코인이 앞으로 몇 달 동안 4만 달러에서 4만 6천 달러 범위에서 유지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축적하고 홀딩해야 한다. 비트코인 반감기 랠리는 3월 중순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또 다른 분석가 닥터 프라핏의 경우에는 나는 비트코인이 48,000달러에 도달하기 전부터 이 구간에서 조정이 시작될 거라는 경고를 거듭해서 해왔다. 이제 우리는 큰 조정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번 조정의 목적은 단 하나다. 최대한 공포를 유발하는 것이다. 큰 두려움 이후에는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기대한다. 이렇게 지금의 조정 과정이 일종의 개미털기 과정이라는 점을 함께 설명을 했습니다.
케빈 스펜슨의 경우에는 의심이 들 때는 줌아웃해서 바라봐라. 비트코인은 일반적으로 강세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포물선 위에서 좀 더 높은 저점을 만들 수 있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지금의 조정이 사실은 엄청 건강한 조정이고 포물선 위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분봉 차트를 바라보면 머리가 어질어질 아찔아찔하지만 이렇게 주간 차트로만 바라봐도 전체적인 흐름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점도 새삼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인컴샤크의 경우에는 내가 ETF가 셀더 뉴스 이벤트가 될 거라고 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틀렸다라고 했다. 그들은 고점에서 가격이 더 올라가길 기대하며 매수를 했을 것이고 출구 유동성이 될 수 없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출구 유동성은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할 때 매도하려는 사람들에게 매수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상황을 의미하는데 간단히 말하면 셀더 뉴스 이벤트 될지 모르고 고점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지금 사실상 포구 잡혔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공유한 일간 차트가 재밌는데 고점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39,000달러로 가격이 후퇴했을 때 이건 그냥 그레이스케일발 매도세일 뿐이야. 난 홀딩할 거야. 그러다가 36,000달러로 빠지게 되면 왜 안 올라갈까? 원래 ETF로 인해서 펌핑돼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다가 30,000달러까지 빠지게 되면 다 끝났어. 난 매도할 거야. 이렇게 결국 개념도 전략도 없이 대형 이벤트 이후에 무조건 가격이 더 오를 거라고 뒤늦게 고점에서 기대하고 진입했던 무지성 투자자들이 어떻게 완전 탈탈 털리는지 그 과정을 나름 그래도 선명하게 상황들로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이후에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는데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하고 있는 것은 단연 그레이스케일입니다. 이번 급락 직전에도 그레이스케일은 9억 달러 이상 규모의 비트코인을 코인베이스로 이체한 게 포착되기도 했었는데 이게 참 진짜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짜증 돋는 상황으로 느껴지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월 22일 기준 비트코인 현물 ETF 전체 거래량은 20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 가운데 10억 1,300만 달러 거래량을 그레이스케일이 차지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겁나 비싼 수수료를 회피하기 위해서 환매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은 비트코인 15,000개가 유출됐다라고 설명을 했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여전히 55만 2천 개 넘는 비트코인이 GBTC에 담겨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9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이 9만 5천 개를 넘어선 걸 보면 블랙록과 피델리티 등이 엄청 빡세게 지금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GBTC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JP모건의 전망처럼 이번 매도 압력은 앞으로는 몇 주에 걸쳐서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도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분석가 알리의 경우에 재미있는 분석을 제시했는데 그레이스케일을 제외한 모든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 기관들은 평균 42,000달러 가격에서 비트코인 86,320개 36억 3천만 달러 규모를 매수했다.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고점에서 매수했을 리가 없고 이들의 매수 시점은 전략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의 투자를 시사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ETF의 특성상 단기의 가격 급등을 노리고 발행 기관들이 물량 축적을 하는 게 아니라 짧게는 몇 년, 길게는 10년 이상을 내다보고 지금 작업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금 ETF 출시 이후에 10년 동안의 차트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살펴보시면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과연 중동 국부펀드가 비트코인 투자에 나설 것인가? 사실 이건 지난해부터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등장했던 루머성 소식이었는데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럴싸하게 포장됐던 것은 지난달 맥스카이저가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당시 맥스카이저는 카타르 국부펀드가 비트코인에 5천억 달러를 투자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점을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양반은 카타르 국부펀드가 5천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매입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루머가 있다라는 점, 이게 현실화될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로 상승할 거라는 점, 이런 점을 강조했었는데 이게 만약 진짜 현실이 될 경우에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가치와 비교했을 때 671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카타르 국부펀드의 운용 자산이 지난해 10월을 기준으로 4,750억 달러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카타르 국부펀드가 모든 자산을 비트코인에 몰빵해서 투자할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5천억 달러 매입 루머는 말 그대로 루머다. 적어도 이 숫자는 말이 안 된다. 이런 반론, 이런 진단도 함께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저런 얘기들이 한참 관심을 받은 지 한 달 반 정도가 지금 지났는데, 이번에는 코인 에디션이 사우디와 카타르가 대규모 비트코인 투자를 검토하고 있고, 이걸 다음 주에 발표할 거라는 예상을 제시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크립토 뉴스 얼러트의 저스틴 베렌지아가 주장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두 정부가 국부펀드를 통해서 100만 BTC를 매수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디까지가 사실에 기반을 하고 있고 어디까지가 루머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은데, 만약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면 말 그대로 대박은 완전 대박입니다. 그런데 늘 그랬듯이 이 정도 수준의 내용은 루머로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런 점도 함께 고려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암호화폐와 관련한 주요 소송들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리플 소송이 가장 대표적이고,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테라폼 랩스 등등 사건의 종류는 차이가 있지만, 여기서 핵심적인 쟁점 가운데 하나는 과연 토큰의 증권성 기준은 뭔가, 이런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폭스 비즈니스의 엘레노어 테렛이 의미 있는 멘트를 공유했습니다. 리플 사건의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와 테라 사건의 제드 라코프 판사 모두 토큰 자체는 증권이 아니라고 선언을 했다. 내 기억이 맞다면 두 사건 담당 변호사들은 토큰 자체는 컴퓨터 코드에 불과하기 때문에 투자 계약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LBRY 사건의 사례에서도 비슷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물론 SEC 변호사들은 이와 관련해서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이번 코인베이스 사건이 재미있게 느껴지는 것은 담당 판사인 캐서린 파일라 판사 덕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당시 파일라 판사는, 그러니까 지난주에 SEC의 주장이 너무 광범위해서 우려스럽다. SEC의 주장대로 따져보면 비니 베이비 인형 등 수집품도 증권의 정의에 부합할 수 있다. 스테이킹과 관련해서도 SEC는 스테이킹이 미등록 증권 서비스 제공이라고 불만을 제기했지만, 이건 가장 전통적인 투자 방식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새로운 혁신 기술을 90년짜리 낡은 기준에다가 억지로 끼워 맞춰서 대입을 해 규정을 한다라는 게 말 같지도 않은 똥 같은 소리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재판 시작부터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다 보니까 코인베이스 사건 또 리플 사건 모두 긍정적으로 정리가 잘 되면 이 시장에 대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될까, 괜히 더 설렘이 느껴지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 나온 김에 리플 소송 상황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지금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SEC가 리플의 2022년 또 2023년 재무제표 그리고 기관 대상 XRP 판매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법원에 요청을 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리플은 당연히 SEC의 요청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의견서를 지난주에 법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번 건은 SEC와 리플의 벌금 합의 이슈와 관련된 건데, 지난해 약식재판 판결 당시 초기 기관 대상 판매 XRP는 증권에 해당한다. 이것에 대한 벌금을 어떻게 책정하고 벌금 합의를 진행할지 여부, 이 단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SEC는 재무제표와 SEC 기소 이후 XRP 기관 판매 물량까지 모두 다 싹 다 파악을 해서 벌금 액수를 높이려고 이 쌩 난리를 지금 또 피우고 있다라는 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강제 명령을 요청하면서 재무제표와 판매 계약서가 과태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아예 대놓고 속내를 까발리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 초기 기관 대상 판매 물량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리플랩스가 기관들에게 판매한 모든 XRP를 벌금 과태료 대상으로 포함시키려는 겁니다. 이게 약식재판의 취지를 잘 몰라서 왜곡하고 있는 건지 일부러 저러는 건지 그것까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약식재판 판결을 내린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SEC의 이번 요청과 리플의 반대 입장 등을 모두 검토한 뒤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를 보면 방향성은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SEC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리플랩스로서는 완전히 똥 밟는 게 되는 것이고, SEC의 요청이 기각된다라면 SEC는 또 한 번 글로벌 개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약식재판 판결문의 취지가 과연 거래소 상장 이후 작년까지 판매된 모든 기관 대상 XRP 물량이 증권에 해당한다라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건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토레스 판사의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그래서 더 기대가 되고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스탁머니 리잘드의 경우에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에 투자할 때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 또 이걸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름의 분명한 관점을 공유했습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한다. 그래서 높은 레버리지와 대출을 통해서 투자의 지름길을 찾으려고 하는데, 보통 이런 행동은 구체적인 계획 없이 진행이 된다. 그래서 결국 승자는 은행이 된다. 두 번째로는 당신의 감정은 일반적으로 자산이 나타내는 기회와 반비례한다. FTX 폭락 이후 대부분의 댓글과 게시물은 훨씬 더 하락할 거라는 내용이었다. 워렌 버핏은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라고 말했다. 세 번째로는 메인 내러티브를 따라야 한다는 점. 비트코인이 68,000달러를 찍을 때는 모두가 10만 달러를 얘기했고 16,000달러일 때는 12,000달러가 될 거라고 말했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너무 좋으면 매수하지 말아야 하고 너무 나쁠 때는 팔면 안 된다. 네 번째로 제시된 것은 100배 상승할 보석 같은 종목을 사냥하는 것. 운이 좋은 종목도 있을 수는 있지만 100배 펌핑을 쫓는 것이 주된 투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이런 소형주 차트는 심하게 조작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많은 사람들이 내러티브를 만들어서 펌핑시킨 뒤에 당신이 진입하면 매도 폭탄을 때려버린다. 이렇게 몇 가지 일반적인 상황들, 그러나 반드시 특히 강세장에서 꼭 유념해야 하는 점들을 강조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과연 나의 투자 스탠스는 어떤 상황인지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멘트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